내준다고 하면 앵큼 받아. 그리고 세훈이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 애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모 덕분에 저는 대학 마지막 등록금을 남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엘리트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제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규모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별건 아니지만 감사의 의미로 사와봤어요. 저 정말 사장님 아니었으면 대학 졸업 무사히 하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다 준비해. 나는 진경이 네가 잘 돼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걸? 그리고 나도 진경이 너 주려고 선물 사왔는데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시모는 저의 첫 취업 선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모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아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받아들고 울고 그래.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걸로 또 사줄 테니까 울지 마. 아휴, 너는 다 좋은데 눈물이 많아서 문제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피 섞인 가족들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사장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이 과분한 사랑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어릴 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잊지 말고, 또 너는 앞으로 이렇게 평생 누구한테는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가 취업에 성공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자 시모는 더 미룰 것도 없다며 남편과 저의 결혼을 추진시켜 주셨습니다. 남편도 시모와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며 저에게 청혼을 했고, 저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신혼집을 어쩐담? 일단 애 없이 둘이서만 시작할 거니 20평대 정도면 넉넉할 것 같은데 너희도 아파트에서 사는 게 편하겠지? 어머님, 저는 어머님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 설아, 너는 겁도 없이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난 네 친정엄마 아니고 네 시어머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그래. 너 그거 네 발로 네 무덤에 들어가는 꼴이나 다름없다. 다른 시모면 몰라도 우리 시모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지 말고 시모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지만 시모가 기겁하듯 말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나랑 같이 살면 세훈이는 편할지 몰라도 너는 분명 불편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분가해서 살아. 대신 집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로 내가 구해줄게. 그래, 우리 엄마 말대로 하자.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오히려 내가 눈치 보이고 불편해. 엄마 말대로 엄마 집이랑 가까운 데로 집 구하면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고 할 테니까 아마 그건 편할 거야. 저는 시모와의 합가를 희망했지만 결국 합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대신 시모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건너편 건물에 신혼집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맞벌이 부부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자 시모는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도 식당일로 바쁘실 텐데 왜 자꾸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제가 하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가만 보니까 돈 벌어오는 건 둘 다 같이 벌어오는데 집안 살림은 진경이 너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해주는 거야. 세훈이 저놈을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웠더니 집안 살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그래. 오빠가 왕자 체질이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제가 해야죠. 그리고 저 혼자 해도 크게 힘들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것도 1, 2년이어야지 안 힘들지. 평생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너도 세훈이 가만히 두고만 보지 말고 집안일도 시키고 그래. 개벌은 남 못 주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저러다가 평생 너한테만 집안 살림 시킨다? 비록 저에게는 친정가족이 없었지만 제 편이 되어주시는 시모가 있어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늘 저 스스로를 불행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시모를 만난 후부터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도련님이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만나고 있는 분 데리고 와서 어머님한테 인사시켜드렸다면서요? 그래,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지들끼리 날짜부터 잡아두고 왔더라. 나한테 결혼 허락받기도 전에 지들끼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했어. 동서될 사람이 교육자 집안 딸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동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어머님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 맞이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와는 다르게 훌륭한 집안에서 자라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진 동서를 보며 주눅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라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시모가 눈치를 챈 건지 시모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눅 들 거 없어.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는 거지. 앞으로 들어올 네 동서 인생이랑 네 인생을 절대 비교하지 마. 솔직히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하면 너 걔한테 절대 꿀릴 거 전혀 없다.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 네 편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잖아. 거기다 너도 돈 꽤나 주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꿀릴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저 절대로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한테 어머님이 계신데 주눅 들 게 뭐가 있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도 하셨고 저도 주눅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나 동서는 은은하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고아인 저를 무시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신경을 쓰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을 때 남편과 제 나이가 30 초반을 넘어섰고 그제야 남편과 저는 2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창 2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남편이 대뜸 시동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회사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유럽 여행권에 당첨이 됐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 하더라고. 내가 재수씨랑 가라고 했더니 그때 재수씨 연수 가야 된다고 안 된다네. 그래서 당신 그 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말 꺼낸 거야? 당신 그 여행 가려면 휴가 꽤 길게 빼야 될 텐데 괜찮겠어? 나는 당신만 허락해주면 가고 싶어. 성훈이가 나 이제 아빠 되면 여행 갈 기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애 생기기 전에 자기랑 다녀오자고 하더라고. 그래, 애 생기기 전에 다녀와. 애 생기고 나면 당신 꼼짝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녀오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임신을 하기 전에 시동생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흔쾌히 그 여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여행에 다녀오면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행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진경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세훈이 말이다. 독일에서 스키를 타다가 실종이 됐다고 성훈이한테 연락이 왔어. 성훈이가 지금 그쪽 경찰이랑 수색대랑 해서 세훈이 찾고 있다고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스키를 타다 실종이 됐다는 남편은 수색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달을 넘게 남편을 기다렸지만 실종된 남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형한테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왜 서방님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일이 일어난 게 서방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큼이나 서방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서방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때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패닉에 빠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수도 없었고 남편의 사망신고도 할 수가 없었죠. 진경아, 사망신고는 성훈이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성훈이랑 상의해 봤는데 세훈이 장례식은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기도 했고 시신도 못 찾은 마당에 장례식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가족들끼리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어. 네 의견은 어떻니? 어떻게 하든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다. 세훈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도록 해. 남편이 죽고 난 후 이럴 줄 안 것처럼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었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 갈 곳 없는 저를 시모가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진경이, 너 어디 갈 곳이라도 있니? 당장 갈 곳 없으면 일단 우리 집 가서 지내는 걸로 하자. 너 이대로 보냈다가는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일도 그만두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저는 시모의 손에 이끌려 시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시모의 가정부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어머님이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너한테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내 집에서 나가 살라고도 안 할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내. 너 건강해지기 전까지 너 어디든 절대로 보낼 생각 없다. 남편을 잃은 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시모 집에 얹혀 살며 시댁의 가정부로 사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살다 남편을 잃은 아픔이 치유가 되면 시모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나도 남편을 잃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남편의 생일날 저는 숨죽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나와봤더니 정말 이러고 있었네.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세훈이 죽은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랑 그 사람은 저한테 은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고요. 저한테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저랑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1년 만에 잊겠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너를 보니까 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한 선택인 것 같구나. 지금이라도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다. 며느라, 우리 세훈이 살아있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시모의 말에 시모가 치매에 걸렸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지 1년이나 된 사람인데 살아있다니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아침에 해 밝으면 나랑 같이 세훈이 보러 가자. 더 이상 너를 못 속이겠다. 내가 세훈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마. 아침에 해가 뜨면 시모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모는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못 믿었겠지만 속는 셈 치고 나를 따라와 봐. 세훈이 살아있는 걸 네 눈으로 확인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해 주마. 시모는 저를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 있는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1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훈아, 오늘 네 생일이야. 엄마가 너한테 생일 선물을 주려고 진경이를 데리고 왔어. 너무 늦게 데리고 와서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꼼짝도 않고 잠자듯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던 남편이 의식을 잃고 1년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는 거며, 왜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저한테 남편이 죽었다고 속이시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사실대로 말하려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성훈이가 급성 간염으로 급하게 간이식을 받아야 했어. 가족 중에 간이식을 해줄 사람이 세훈이뿐이었는데 그때 마침 너랑 세훈이가 이세를 준비하고 있어서 세훈이가 성훈이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네가 반대할 것 같아 너 몰래 간이식을 진행한 거였단다. 그때 성훈이랑 여행 간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여기서 간이식 수술을 했었어. 시동생이 급성 간염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저 몰래 시동생에게 간이식을 해주었다는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굳이 저한테 그런 사실을 숨기고 그 큰일을 진행했나 싶은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걸 어떻게 저한테 숨길 수가 있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저는 당연히 허락을 해줬을 거라고요. 아이야 나중에 가지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들 어떻게 저를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속이기까지 하다니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 수술을 잘 마쳤는데 수술을 마무리하다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뇌에 손상이 갔더라고. 그 후로 세훈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 달 후면 깨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늦게라도 깨어나면 그때 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길래 아픈 애 옆에서 너를 고생시키는 것보다 더 늦기 전에 너를 새 출발시키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한테 세훈이 죽었다고 말한 거였어. 새 출발을 하든 아픈 사람 옆에 붙어있든 그건 제 선택이에요. 아무리 어머님이어도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한 거 절대 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해요. 이건 저한테도 누워있는 저 사람한테도 할 짓이 아니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동생과 동서까지 저를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시모 집에서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남편 옆에 붙어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도 일어나려는 것인지 제가 하루에 2번씩 남편을 만나러 중환자실에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이 전혀 없던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인다던가 얼굴을 찡그린다던가 무언가의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아,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다. 우리 세훈이 점점 차도가 보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 만나고부터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네. 제가 옆에서 말하면 손가락이랑 눈썹을 움직이기도 하고 표정을 찡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면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세훈이는 네 목소리는 알아차리나 보다. 정말 다행이다. 너한테 정말 고맙다, 진경아. 시모의 집에서 나와서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시모를 자주 마주치게 되었는데 시모를 보면 볼수록 저는 시모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감히 미워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를 속이신 것도 다 저를 위한 거였다니까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를 위한 거라는 말이 핑계로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정말 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은 진심이야. 네, 저 어머님 진심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님이나 저나 처지 똑같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 누굴 더 위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저 사람 깨어날 수 있도록 같이 힘써봐요. 결국 저는 저를 속인 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시모와 함께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남편은 저를 다시 만난 지 2달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수술 전에 모든 기억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또 말하고 듣고 보는 데에 큰 이상도 없었으며 걷고 뛰는 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1년 넘게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탓에 근육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재활을 통해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원을 하고 난 후 3년 뒤 남편과 또 기적처럼 저는 자연 임신으로 딸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랍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은 다 저희 시모 덕분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산 시모의 훌륭한 인품 덕분에 남편이 살아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후 지금까지의 저희 시댁은 너무나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된 이후로 모두 경각심을 갖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저에게 다가올지 저는 모릅니다. 전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모를 만나기 전까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